안녕하세요. 융합과학탐구 사회를 맡게 된 손미현입니다. (2022년) 7년 만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데요. 이에 따라 과학에서도 새로운 제도와 교육과정에 맞춰 새로운 과목이 편성됩니다. 바로 그중 하나가 융합과학 탐구인데요. 과연 어떤 과목이고 어떤 목적과 배경에서 도입되었으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교육과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단국대학교 조원국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원국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과 과학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원대학교 하민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영재교육 전문가이신 영동고등학교 한명수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한명수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기존의 교육과정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민수 교수님, 어떤 부분이 달라진 점일까요? 네, 무엇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진로, 관심 영역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2018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였고 다양한 학교에서 현재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고등학생들은 3년 동안 204단위를 이수하게 되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192학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은 17시간이 1단위였지만 새 교육과정에서는 16시간이 1학점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줄어든 만큼 새로운 과목이 개설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럼 과학교육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원국 교수님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 과목에 미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과목에 대한 시수가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과목 시수가 12단위였지만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10학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융합선택이라는 새로운 교과목군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이렇게 세 수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은 주로 이공계열로 진학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심화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융합선택 과목은 이공계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열로 진학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과학 교과목으로서 크게 세 가지 과목, 기존에 없었던 세 개의 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과학의 역사와 문화, 융합과학 탐구,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생태입니다. 이렇게 융합적인 성격을 띠는 새로운 과목이 만들어지는 것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진로 선택 과목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를 다루는 디지털 역량을 강조합니다. 융합과학 탐구가 도입된다면 여러 학생들이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디지털 역량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민수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합니다. 리터러시는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며 넓게는 디지털 도구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와 정보를 이해하고 여러 활동을 통해 새롭게 데이터를 생산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연구단체에서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시대의 시민들에게 필요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주장합니다.
디지털 역량은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상호작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해킹이나 개인정보의 위조, 변조에 대한 안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항목만 보아도 이 디지털 역량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역량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고 교육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아마 인공지능과 디지털 탐구 도구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좀 시선이 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아니라 과학의 본질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종국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저는 2가지 선생님들의 의견 모두 중요하고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전통적인 방식의 실험과 조작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조작 능력도 키워주고 탐구에 대한 생각과 흥미와 호기심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기존의 탐구 방식이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도구, 디지털 도구가 도입됐을 때 현장에 과연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구글에서는 어떤 주어진 이미지나 사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화풍이나 장르로 변환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소위 딥드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후에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거나 혹은 새로운 형태의 작곡, 장르에 대한 어떤 편성, 편곡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이런 과목들은 사실은 기존에 인공지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과목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이런 과목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방정식을 푼다거나, 그리고 과학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데이터들을 수치화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탐구 능력, 예를 들면 수학적 계산이라든지 자료를 해석하거나 가공하거나 이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아주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은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관련하여 음악을 만들어 굉장히 재밌고 보람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걱정이 이런 기술이나 도구에 좀 학생들이 집착하다 보면 수업의 본질적인 측면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새로운 디지털 도구나 기술이 교육 현장에 도입됐을 때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부작용, 한계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 과학을 예로 들어본다면 MBL이라고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어떤 도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센서라든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연결해서 쉽게 측정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또 쉽게는 엑셀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로 불러와서 표현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마찬가지처럼 기존의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해보고 다뤄봐야 학생들이 학습하고 정말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계가 대신하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사실 이 도구의 활용이 굉장히 보편화됐고 뿐만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아두이노라든지 좀 더 향상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실험 도구를 만들고 또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수준까지 사실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새로운 도구를 활용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학의 본질은 자연현상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건, 현상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감추어진 규칙이나 원리, 경향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학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많은 것들을 바꿔왔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러한 과학적 탐구가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해서 우리에게 그림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진주에서 저희가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탐구, 그리고 과학의 본질까지 정말 융합과학 탐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지금 나눠봤는데요. 융합과학 탐구, 이 과목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저는 융합과학 탐구는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탐구, 또 다른 하나가 융합입니다. 융합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도구나 기술을 활용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학문과 분야를 결합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곡을 하거나 미술 작품을 창조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쓰이고 있고요. 과학을 예로 들자면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물질들의 변화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측하고 또 자연현상의 변화들을 시뮬레이션 해본다든지 그러한 것들로도 쓰이고 있고요. 과학이 아닌 경제나 경영 이런 분야로 본다면 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 혹은 이익 이런 것들을 추정하거나 주가를 예측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활용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이 현재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결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가 이미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지식을 결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 연평균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대부분 지구과학에 한정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우리 삶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석탄이나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채굴을 하게 될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것인가, 혹은 그와 관련된 산업의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고 또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지는 않을지, 그래서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지식을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융합과학 탐구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 우리 과학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예를 들어 스팀 교육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융합과학 탐구가 도입됨에 따라 스팀 교육과 융합과학 탐구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 스팀 전문가이신 손미연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질문 주신 것처럼 스팀 교육과 융합과학 탐구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팀 교육이나 융합과학 탐구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일단 교육의 목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생활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수업에 적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융합 스팀 교육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교육의 하나의 작은 어떤 분야다. 그렇게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융합과학 탐구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과목의 하나로 어떤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조금 더 강조점을 둔 그런 융합과학을 위한 어떤 교과목의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융합과학 탐구가 새로 도입되면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아까 조은국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주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TV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다큐멘터리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스쿠버 다이버들이 산호를 보기 위해서 이제는 제주도가 아니라 부산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그 다큐를 봤다면 그냥 기후가 변했구나 라고 피상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어떤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해수의 온도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이것의 경향성을 예측해보는 활동들을 해보면서 아, 진짜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프로젝트 형식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에서 허드슨강을 주변으로 그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허드슨강을 다 학생들이 측정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분석하면서 허드슨강의 수질을 같이 측정해보고 이제 이렇구나라고 이제 같이 디텍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과정들을 경험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도 이런 활동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가 이런 예시를 말씀드리면서 한명수 선생님이 지구과학 담당이시니까 어떤 활동하면 좋겠다 또는 해봤다라는 경험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례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만 잘 갖춰지면 많은 탐구들이 손쉽게 이루어질 텐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국가 데이터 맵에 들어가시면 연계성 있는 여러 자료들을 아주 손쉽게 탐색하실 수가 있고 또 여러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범지구적인 데이터도 갇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능형 실험실을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능형 과학실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에 대해서 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이해를 하거나 혹은 관련한 탐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추천도 감사하고 사례 공유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융합과학 탐구 교과를 이해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지식과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영상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